북한 체제 자체가 뭐 이게 전매 특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숙청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숙청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위협이 된다고 하면 군이죠. 각 구도마다 일개 군단이 다 배치돼 있어요. 자기네가 최고 영도자고 수령이고 뭐 최고 전엄이고 해가지고 신격화되고 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 내수 경제가 그 시장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저는 2008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2008년 1월에 그 다음에 2008년 4월에 입국을 한 김주성이라고 하고요. 좀 특이한 거는 저는 원래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중학교 1학년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그 저청년 간부를 하신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 33년을 살다가 나온 제1교포 출신 탈북민입니다. 네, 뭐 한국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기본은 뭐 이게 방송 활동, 그 다음에 연사 활동을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숙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북한 체제 자체가 뭐 이게 전매 특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숙청이에요. 근데 이게 숙청이라는 것이 그 숙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에서는 뭐 죽이느냐 아예 없어지는 것도 숙청이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시골에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 막 우리 일종의 그 이조시기로 비교를 하면은 뭐 유배살이 비슷한 이런 걸 보고 다 숙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부단히 진행이 되어 오는 거죠. 북한 체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까지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숙청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간부들은 일단 일을 잘 못하거나 뭔가 과오를 범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숙청 사업을 진행해서 뭐 일단 이걸 좀 경하게 보면 혁명화라고도 해요. 혁명화라는 거는 일단 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해져서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임무를 다 못했다. 그래서 일단 너 아무리 간부를 했었어도 높은 간부의 직위에 있었어도 한번 노동자나 농민이 돼가지고 좀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뭐 1년, 어떤 경우는 막 2년, 3년 그 농촌에 실지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아 정신 들었나 하고 또 당 조직 노동당에서 다시 보고 다시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영원히 거기에 눌러앉게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이 숙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정년 퇴직이 돼서 뭐죠 이게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일단 우리는 해고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해고를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그 기업 구조나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정치 조직적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그 권력의 뭐 내부 권력 구도에 뭐 어떤 영향을 주냐? 당연히 뭐 김정일 때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왔을 때 김정은이가 숙청을 한 간부들은 그 김정일 때 칠권을 잡았던 간부들을 돌아가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때에서 김정일에 넘어갈 때도 역시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세습 과정을 통해서 매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그다음에 김정은이나 똑같아요. 자기 권력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숙청 사업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런 숙청이 반복될 때 간부들이 보여주는 충성심은 진짜 충성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여러 가지 북한도 변천사가 있었는데요. 간부들은 예전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식량 공급이라든가 모든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걸 충족을 시킬 때,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뭐 충성심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을 놓고 당과 수령이라고 하죠. 북에서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과 그다음에 노동당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것이 기본 자세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아시다시피 90년대 집단 화사 사고가 일어나고 뭐 하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결국은 북한 그 당국에서 아무것도 못 받게 되니까 간부들도 역시 갔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 그때부터 정신적인 이질감이라든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2008년도 나올 때만 해도 거의 북한이라는 체제는 예전과 달리 북한식 시장 경제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와 같이 뭐 주민들이
당국에서 이거 공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해서 그 시장에서 벌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예전엔 당국에서 뭔가 줬는데 지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심이라는 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 간부들이 주민들보다도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간부들은 뭐냐면 왜 충성을 해야 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단한 숙청 사업과 공개 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간부들은 높은 데 있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것 자체의 말하자면 공포심이 있어요, 항시. 예, 그래서 북한 간부들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쪽은 천국에 넣고 한쪽 발은 지옥에 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오늘 잘 나가다가도 뭔가 한번 걸리게 되면 누군가의 연좌제로 자기 부하가 잘못해도 연좌제로 또 뒤집어쓰고 상급이 잘못해도 연좌제로 뒤집어쓰고 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 간부들의 충성심은 내가 볼 때는 진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김정은이나 뭐 그런 특정적인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뭐 그건 완전히 거의나 뭐라고 할까요? 김정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죠, 당연히. 북한을 이해할 때 군과 당을 별개로 구분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당과 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 조직은 조선노동당이에요. 예. 그래서 당권이 있어서 그 다음에 군권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조선노동당이 모든 군부뿐이 아니라 사회고 뭐이고 모든 부분의 당 조직이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안에도 북한의 조선인민군이라는 그 군부 안에도 총정치국이라고 해서 이 총정치국이라는 것이 바로 당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부 안에도 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노동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근데 그 군부하고 따로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김정일 때 결국은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집단 아사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흔들렸어요. 예. 군간이 흔들리고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집단 아사 사건이 힘들어졌을 때 결국 김정은이가 선군 정치라는 걸 했어요. 당권 위에 군을 갖다 놓은 거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때부터 그때 한동안 김정은이가 김정일 자기 아버지한테서 정권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선군 정치의 여독으로 해서 노동당 간부보다 군 간부들이 더 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숙청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것이 정답이죠. 당이 위에요. 김정은이 두 조직을 모두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것이 뭐냐면 김정일 때도 똑같아요. 김일성에서 김정일에 넘어갈 때 김정일이가 뭘 했냐면은 노동당에서 넘버 2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그 바로 아래 직함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처음으로 그 김일성 아버지한테서 권력을 인계받은 것이 군권이에요. 최고사령관직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군부를 당권에서는 어느 정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권에서 넘버 2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권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이것처럼 왜 그러냐면 군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아무리 당권을 줬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정은이도 똑같아요. 예. 일단은 김정은이는 동시에 다 받은 거나 똑같죠. 아버지가 그냥 굽사했으니까. 예. 일단 김정은의 직함이라는 것은 일단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절대다수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의 권력 구도에서 또 하나가 있죠. 예. 군부나 당권보다도 더 강한 어찌 보면은 또 이 숨은 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국가 보위부라는 데요. 예. 비밀 계좌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이거를 무조건 김정은이는 철저하게 걸치고 있죠. 일단 국가 보위부라는 거는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사법검찰 하게 되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다 있어요. 재판소도 있고. 근데 그 외에 국가 보위부라는 것은 일단은 국내 치안보다도 방첩인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간첩을 막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에 내부에 침투를 한 간첩들을 잡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위부는 사실상 북한의 형법이나 민법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위부만의 그런 특수한 법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 일단은 뭐 우리로 말하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걸 행사하면서 하는데, 국가보위부가 하는 것은 말 자체로 북한은 일단 보위부거든요. 위. 예. 뭐 이렇게 뭐지 지킨다는 그 위자잖아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일한다고 해서 보위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그 주민들의 동향,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감시를 하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그 담당제로 돼가지고 주민 통제 시스템 자체도 통제 자체도 담당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거지와 직장의 횡선지가 있잖아요. 직장과 주거지가 있다면 주거지에도 이 경찰 담당, 다시 말해서 북한에 지금 안전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보안서라고 하는데, 안전부, 경찰 담당, 보위부 담당, 당 담당, 이 세 사람이 무조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따고 하는 일이 없어요. 뭐 각 그냥 아무 사무실을 틀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 주민을 시키거나 누구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태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일단 범죄의 요소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데, 보위부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다, 이상한 소리를 했다,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을 토로하거나 특히나 이 체제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거를 꼭 감시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직장 동료들이에요. 이 중에 누군가에게 임무를 줬어요. 근데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은 일단 북한이란 체제에서는 일종의 혜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직장 다니다가 뭐 이렇게 승급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담당 보위 지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보위 지도원의 그 추천서에 이것이 결국 노동당에 보고가 되는데, 이 사람은 내 개인적인 임무를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뭐 이러면 그 뭔가 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그 다음에 우리 세 명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친한 척하면서, 예를 들면 야 그거 이번에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해도 안 돼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 김정은 원수님께서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술 먹다 보면 그거 젊은 녀석 그거 이번에 어디 갔다 왔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체를 그러게 말이야 하면 맞장구를 쳐요. 맞장구 치기 때문에 나는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몽땅 다 그 뒤에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계속 감시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연어면 안 되겠다 하면은 잡아내는데, 보위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일단 그 노동당, 당 조직, 각 지역에는 당 조직과 직결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 간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좀 필요로 해서 좀 연행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앞에서 뭐 이게 그 수갑을 채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북한은 당 간부가 찾아요, 나를. 그래서 좀 내가 좀 더 개별적인 임무 줄 테니까 한 달 정도 좀 출장을 가라. 그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출장 가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역에서 갑자기 내리라. 그 열차에 타고 있는 그 경찰, 담당 그 철도 경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검열해요. 항시적으로 하다가 증명서 다 제대로 뗐는데도 증명서 보고 동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산골 그 산간역 있잖아요. 역. 정말 인적이 없는 역에서 여기서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리면은 그 다음에 보위부 사람들이 있다가 머리에 주머니 팍 쥐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 태우고 그냥 어디론가 가는 거지. 이게 보위부가 이런 식으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만약에 뭐 옛날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법이나 민법에 저촉되는 범죄가 아니라, 이제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삐라를 붙였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가족까지 연자적으로 가족까지도 몽따다 끌고 가잖아요. 이럴 때 뭐 새벽 4시, 5시에 갑자기 풍차라고 해요, 북한은. 이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파란 그런 천을 씌워가지고 그 트럭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모든 가족 식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TV고 뭐고 그걸 다 실어요. 그 보위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다 걷어 싣고 그 다음에 농촌으로 보내. 이런 것이 보위부의 역할이에요. 뭐 그것 말고도 많아요. 보위부가 하는 짓이. 예를 들면은 그 여시찰이 된 그런 집에다가 도청장치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다 동태를 살피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의 보위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김정은을 둘러싼
최측근들도 다 보위부의 감시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처음에 숙청을 시작한 것이 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간부가 돼 젊은 내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무런 공적도 없이 세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때 권력을 줬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거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 충실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친했던 측근들의 집에도 몽땅 다 도청장치를 다 했다. 그걸 갖다 밝혀서 결국은 그때 당시 처음에 이영호라고 하는 그 북한 군의 총참모장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위부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 그 팩트는 없지만 이 보위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설주가 누구예요? 와이프잖아요. 네, 오빠가 있대요. 그 오빠가 보위부에 틀어박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절대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조영원이라는 당간부가 있어요. 머리 좀 부서지고. 이 사람 네 아들도 보위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있고, 뭐 그다음 그건 속설이지만 모르겠지만 김여정의 남편도 보위부에 들어가서 이 세 명 트리오가 보위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 그런 소문도 있어요. 군과 당 중 어느 쪽이 김정은에게 더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위협이 된다고 하면 군이죠. 왜군은 아무래도 무기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라고 해서 군부를 상당히 접근을 시켰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김정일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 시기에 80년대 지나서 일단 사회주의 루마니아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이 그 유럽에 있어요.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이 군부한테 쿠데타 당해서 죽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김정일이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군부를 촉군을 시켰는데 김정은도 역시 갔죠. 지금 군부를 틀어지지 않으면 역시 군부라는, 왜냐면 북한 군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인접에 있는 대국이라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은 항일 빨치산이라는 김씨 패밀리, 백두혈통이라는 김씨 패밀리와 또 다른 그 세력화된, 세력화라고는 말 안 해요, 북한에서는. 그러나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빨치산이라는 거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김일성이가 항의를 해가지고 일본 놈들한테서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참전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그 일본군을 다 몰아내서 결국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패망하고 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차지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의를 할 때 일본이니까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항일 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이죠. 중공군 속에 속한 우리도 독립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보다도 정말 격도 높고 공적이 많은 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김자진, 알아요? 김자진 장군이라고. 우리 그 장군의 아들의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에는 그냥 정말 새끼예요, 새끼. 거들떠, 그냥 대비가 안 될 정도로 그 세력.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북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숨은 그 암투가 있어요. 중공파하고 연안파라고 하는데 이 연안파가 러시아군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에 속해가지고 중공군에 속해서 활동을 했던 북한 항일 투사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에, 당시 소련군에 참전, 김일성이도 소련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참여했던 그 항일 투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패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다 해방됐을 때 다 들어온 거예요, 북에. 그 짬에 짬바구니 껴서 김일성이는 일단 그때 당시 그 스탈린이라는, 그 소련의 그 수상,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아무튼 그 애절문 김일성이가 이렇게 추대돼가지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떠받던 또 다른 세력이라는 게 항일 투사 세력이라는 이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북한의 군부의 뿌리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에 그래서 육군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이 북한은 일단 팔도잖아요. 함경도, 그 다음에
강원도, 평안도, 그러니까 함경 남북도, 강원도, 그 다음에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그 다음에 자강도, 양강도 이게 9개예요. 각 구도마다 1개 군단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육군단이라는 거는 비교적 저 한경 북도라고 해서 청진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접해 있는 제일 꼭대기 있는, 다시 말해서 평양에서 제일 떨어져 있는 군단이에요. 이 육군단에서 군사 쿠데타의 요소가 있었다고 해서 되게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그 육군단 자체를 없앴어야 해요. 그게 군단 무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뭐 몇만 명이잖아요. 이걸 몽땅 다 뿔뿔이 갈라가지고 다른 부대들이 다 귀속시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군단 간부들 다 숙청한 거예요. 다 죽였어요. 뭐 그때 뭐 이 한간에도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 육군단이 그냥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김정일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뭐 포신을 몽땅 다 평양으로 돌렸댔다 뭐에 대해서 난리 났는데, 이 육군단 사건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군 정치를 하면서 김정일이가 군부가 김정일한테 자, 나라에 창고가 통통 비었다. 이 군대들 계속 굶고 이렇게 냅둘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호권을 줘라. 무역권을 줘라. 이게 뭘 하냐, 이거. 우리도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국이랑 외국하고 교섭을,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겠다. 돈 벌어가지고 군복도 사고 식량도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당시 군부를 끼야 되기 때문에 다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계적으로 군대가 무역회사를 갖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각 병정별로, 예, 뭐 승리무역회사, 뭐 청군산 무역회사 다 명함 다 있어. 그래서 나갈 때는 무역부, 북한의 그 예를 들어 무역성 창구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상대를 하는 거는 군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군단에도 그런 무역회사처럼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중국에 넘어갔다가, 한국에서 온 한국의 예를 들면 실업가, 장사하는 사람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도 당시 그냥 관심 있고 하니까 그 북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럭저럭 뭐 북한에서 뭘 가져라 장사를 하다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가겠다. 제주도에 간 거예요. 몰래 데리고 간 거지. 갔다가 그것이 제주도에서 이 양반이 노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남한 그 실업가가 그 북한 사람을 뭐 어떻게 뭐 협박을 했대나 뭐 어쨌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었던 그 육군단의 회사 사장이 북한에 돌아올 때마다 남한 물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그때 한류가 한참 돌 때이기 때문에, 예, DVD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육군단 간부들한테 다 보이고 뇌물을 주고 했던 것이 일이 커진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한간에서는 뭐 육군단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탈북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군부를 역시 두려워하죠.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행태를 보면은 김정은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이 사람 머릿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 사령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하고 핵밖에 몰라요, 걔는. 예,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핵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부대들은 또 그냥 냅두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일반 부대들이 형편들이 어렵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러시아한테 파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지어서 식량을 충당해서 주고 있고, 역시 그 북한의 김정은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딱 걷어안아서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어디로 돌리냐? 건설판으로 돌리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여기저기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군인들 다 동원시켜요. 김정일 때도 있었는데 김정은이 더 해요. 예. 군부에 그냥 눌려 앉혀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냥 눌려 앉혀서 놀고 먹이니 차라리 일 시키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설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내각에서 먹여 살리게끔 만들어놔요. 아주 영리하죠. 근데 그게 김정은 머리에서 나온 건지 김여정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김여정이 더 똑똑하대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을 제외하면 2인자 이하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나요? 일단은 역시 그 남한에서 그런 분석이나 뭐 남한뿐이 아니죠.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북한의 권력 서열을 따지고 막 하는데, 최고 전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을 빼놓고 서열을 따지면은 북한에서는 2인자라는 말만 해도 죽어요, 죽어. 없어요, 2인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2인자라는 건 결국 1인자가 없어지면 1인자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용납을 안 해요. 이 표현 자체를.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당 간부들이 또 직분을. 근데 사실상 겉으로 이렇게 이 표현은 안 되지만은 소열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당. 김정은이가 일단 노동당이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총비서가 김정은이잖아요, 지금. 예. 제일 꼭 총수예요. 그 다음 노동당 조직에서 일단은 이자마자 두 번째의 권력을 쥔 부서가 조직 지도부라는 데예요. 예. 그래서 조직 지도부의 비서가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북한에서 그러나 그 조직 비서가 2인자라고 말 안 해요. 절대로. 2인자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조직 비서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조영원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래서 김여정이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여정의 직함이 부부장이라고만 나오지 이게 어느 부서의 부부장인지 안 밝혔어. 예. 제가 알기로는 김여정은 조직부에서 실권을 쥔 부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도 다른 그런 업무도 다 맡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인자라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어. 일단 그러나 서열 자체는 이자처럼 조직 지도부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 조직 지도부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군부 안에도 단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단기간에 또 조직 지도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조직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2인자 하게 되면 2인자의 범위가 엄청 넓지 뭐. 북한에서 2인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자리일까요? 당연히 영광이지. 예, 그거는 일단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거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에.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일성 때도 그렇고 일단 북한에도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최고상임위원회 위원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헌법도 제정을 하고 법도 개정을 하고 뜯어 고치고 해요. 그러니까 일개 나라로서의 시스템은 다 갖춰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결국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 씨의 한마디가 법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위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법은 무시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 말을 대변하는 것이 조직 지도부인 거예요. 근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일 때 일인데 결국은 그 북한 체제 자체가 엉망이 된 거잖아요. 예. 예전처럼 식량도 못 주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 방식으로 계속 나가고 할 때 그 김정일이가 결국은 중앙에서 예전처럼 다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지방자치제 형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당 조직이 알아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2002년도 7.1 경제 조치라는 걸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여기다 독립재산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김정일의 지시를 방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게 그 서울의 강남이다. 강남에 예를 들면 맥주가 유명하다. 그럼 여기서 맥주를 중국에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제의서라는 걸 김정일한테 올려요. 김정은한테. 그래서 이번에 강남 당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맥주 수출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그 문건을 보고 괜찮네. 해. 그리고 사인을 해. 그러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돼가지고 그다음 회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사인을 한 종이 자체가 가짜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자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뭐뭐한 간부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김정일이한테 그 서류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 중간에서 그 김정일이가 또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런 제의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일부러 안 봐. 예, 안 보고 그냥 몇 장 보는 척하다. 귀찮아, 너네가 해. 이러니까 그 김정일이 그 서기국이라는 게 있어요. 비서국이라고 있어. 거기는 김정일의 그 일체 모든 대행을 하는 비서들만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다 해버려요, 사인을.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나오기도 했고, 해서 결국은 김정일의 한마디, 지금 김정은이지만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간부들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 자리가 적긴 졌죠. 발각이 안 되면.
근데 만약 발각이 되면은 뭐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조직 지도부에서 권력을 쥐었던 간부들이 떨어진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웬만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안 써요. 예. 쓰고도 티가 안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주애와 김여정은 각각 어떤 위치와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요즘 뭐 언론에서 그냥 화두에 올라 있죠. 예, 뭐 김주애 후계자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볼 때 김주애하고 김여정은 견줄 수가 없어요. 예.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잽이 안 돼요. 예, 일단은 고모하고 조카이기도 하거니와 연령상으로도 그렇고 김주애가 무슨 북한 당국 그러니까 권력 그 기관에서 김주애가 직함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김정은이 딸인 거예요, 걔는. 뭐 이거 한번 차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그런 권력의 그 말하자면 그 요소라든가 이게 있냐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 10대가 뭘 알아서 이게 물론 이거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됐지만 일본처럼 뭐 천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천황제도잖아요. 천황이 있어가지고 천황의 그 자식들도 왔다 갔다 해요. 일단 그건 왕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본의 정치 외에 여기저기 그 돌아다니면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이 학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기다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들고서 뭔가 해줘. 예.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김주애하고 김여정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김여정이는 엄연히 김정은의 여동생이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거든요. 주에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예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김정일 때도 있었죠. 고영이라고 해서 일단 김정일의 첩이 됐다가만 이게 김정은의 어머니죠. 뭐 그건 그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의 번초가 아니라 첩인 거예요. 예, 번초가 있잖아요. 예. 김설성과 김충성이라고 두 딸을 낳아준 이영숙인지 김영숙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아버지가 소개팅을 해준 그 여자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혜란이라고 해서 남의 집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난 것이 김종남이고 그 다음에 한참 춤을 춰서 그때 당시 그 만수대술단에서 춤을 잘 추던 무용수였던 고영희 아가씨예요. 그 고영희를 갖다 납부채가지고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을 낳은 것이 고영희인 거예요. 근데 그 고영희가 일단 뭐 김정일이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제 마음대로였으니까 예, 번초는 고들떠도 안 보고 그래도 죽기 전에는 그 맞딸하고 한참 같이 다녔어요. 예, 김설성이라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근데 그 다음에 김정남이도 역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고아했고 이뻐했고 했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아버지가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는 실권을 쥔 거는 당연히 뭐 일단 뭐 우리 여인천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영희가 실권을 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고영희가 성근 어머니 또는 평양 어머니라고 해서 딱 지금의 그 주에 비슷하게 우상화를 했었어요.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죽었으니까 더 못했는데 그때 그 평양 어머니가 뭐라냐 어디 학교 그 김정일과 별개로 자기가 어느 유치원이나 그 우리 대통령 그 영부인들도 하잖아요.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거 뭔가 애로되는 거 있다면 자기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뭐 예산을 떨구든 뭐라든 해서 학교를 도와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협력 관계로 남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권력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권력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고모이기도 하고. 아니 그 열 몇 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게 뭐 고모 비켜 이건 못해요. 예, 거기다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나 뭐 북한뿐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뿌리가 뭡니까? 예, 봉건 국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전 여비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 면에서 아니 이조 왕씨의 여자가 왕 된 거 있던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은 아직도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이가 나쁘다? 있을 수 없어요. 예. 김정이라고 김경이라고 하는 어느 때도 봤을 때도 그래요. 그때도 똑같아요. 김경이가 참 오빠를 좋아했고 따랐고 오빠도 김경희밖에 몰랐어요. 똑같아요. 이 남매가.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리고 뭐가 또 공통점이 있냐면은 김정일이하고 김경희도
자기 친엄마가 일찍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뭐 일단 계모선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얘네도 똑같아요. 김정철이하고 김정은하고 예, 김여정이도 엄마가 죽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엄마 없이 자랐잖아. 이런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첫째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빠의 딸로서 그리고 갔죠. 뭐 예전에 김정일 때도 김경희의 권력이 고난이라는 거는 고모로서의 고난은 엄청 셌어요. 김정남이고 뭐 이거 다 그 김경희가 다 키웠잖아요. 어릴 때.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김정남이도 그래. 그다음에 뭐 얘네 그 저 뭐지? 그 이 김정은이나 김정철이 이거는 뭐 김일성이가 뭐 얘네들은 그냥 아마 발각됐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걔네는 김일성이가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예,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성애림이라 해가지고 김정남의 난국까지는 그래도 이해했어요. 일단 대를 이룰 아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지 않고 또 고영리하고 해서 또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그거는 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이런 꼴을 보이게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스위스로 따돌리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유학도 아니에요. 피해 있은 거예요. 잠시. 그거 무슨 뭐 유학이랑 뭐 1년? 뭐 1년인가 1년 반인가 있으나 마나 이거죠. 와서도 그 다음에 북한에 돌아와서 어디 가서 원산에 그냥 숨어 살았잖아요. 네. 숨어 살면서 그 너무 갑갑하고 하니까 고영이가 또 저처럼 제일교 보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 데려온 후지모토 겐지라고 하는 그 초밥하는 요리사, 일본 요리사 갖다 붙여줘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그 후지모토 겐지 일본 사람, 일본 요리사하고 같이 자란 그 사람이 요리를 먹으면서 같이 있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 김정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경희가 김정은이를 그렇게 이뻐하고 예, 김정남이고 뭐이고 오빠 대신에 이 오빠가 저지른 그 일들을 다 커버를 써준 게 김경희예요. 똑같아요. 김정은이도. 예. 김정은이도 같이 김여정이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딸내미 김주혜 하고 이게 됩니까?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없지.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김주애가 공식 외교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의도와 내부 속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 김주애가 제일 처음에 공개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개가 안 돼. 북한에서 간부들한테 공개를 시킨 것이 1살 채 지났을 때예요. 그 평양에 대동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우리 서울에 한강이 흐르듯이. 근데 그때 당시 대동강에 무지개호라고 해서 레인보우 무지개호라고 해서 그 유람선을 대형 유람선 우리 한강에 나가면 있잖아요. 그걸 김정은이가 만들어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저걸 했어. 오픈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무지개호는 유람선인데 그 위에 그 레스토랑도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걸 했을 때 간부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런 거 만들었다 할 때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주애를 안고 나온 거예요. 왜요? 후계자라서? 아니라고 아빠니까 안고 나온 거예요. 이쁘니까. 그죠? 딸밖에 모른대잖아요. 그렇게 두루두루 이야기. 뭐 여기 그 외교관 하시다 오신 분 했고 사모님도 한테도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보니까 딸밖에 모른대요. 그렇게 그 주애를 이뻐한대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그때 그 최측근들이 그 어린 주애를 다 안고 사진들 다 찍었다잖아요.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 부성애인 거예요. 부성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에 간다. 그리고 중국에까지 데려갔다는 거는 이제 뭐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주애를 자꾸 등장시키고 여기저기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 보세요. 멜라니 그 와이프도 데리고 다니고 딸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양반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티내기 좋아하는 거.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티내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거지. 아니 뭐 나도 똑같이 핵보위국의 수장이다. 뭐 이러면서 요즘도 떠들고 있잖아요. 핵보위국으로 인정해주면 뭐 트럼프하고 뭐 만나겠다는 어쨌다는 큰소리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딸내미 데리고 다니, 난 왜 못 데리고 다니?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중국에 갈 때도 역시 뭐 딸이 아빠 나도 갈래 그러면 가자. 그 무슨 뭐 저게 뭐지 주에 데려갔다고 해서 시진핑이 가라 돌아가라 이러겠어요? 이뻐하면 이뻐했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문제를 저는 이미 전에 이런 질언이긴 한데
과소평가도 안 돼요. 그러나 지나친 과대평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김주애를 국제무대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이미지 전략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후계 수업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래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일단은 자제분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게 그 장군님 아들, 딸 뭐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돼. 예. 일단은 있다는 것 자체도 표현을 하면 안 됐어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 때는 또 했고. 근데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꼭 김정일의 자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평양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자체는 우리 서울처럼 똑같죠. 뭐 청와대에서 다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는 소문들이 도는 것처럼 평양도 똑같아요. 그 중앙당이라든가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내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인간이다 보니까 김일성이 때도 똑같아요. 그 딸내미 데리고 다녔어, 손녀를. 그 설송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딸. 거기 맞선이거든요. 데리고 다녔는데 김일성이 때 그 기록영화라고 해서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정은도 하고 있지만 어디 현지지도라고 해서 지방에 나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북한이 기록영화를 남겨요. 근데 김일성의 어떤 기록영화에 피뜩 카메라의 앵글에 잡힌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쭉 보다가 저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거기 바로 김정일이 딸이었던 거예요. 설성인데 열 몇 살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워낙에 평양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이 빠르니까 아주 김정일이 장군님 딸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퍼질까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제분이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애들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평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빙상관이라고 해서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평양에. 있는데 거기 목요일마다 설비 점검 날이라고 휴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그 아이스링크기 때문에 그 얼음물 다 갈고 뭐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빙상관이라는 거기에 우리 친구가 뭔가 직장이 거기라서 그 옆에가 바로 창광원이라고 해서 그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와 같이 목욕 가자 해서 그 다음에 만남 약속을 해가지고 빙상관 밖에서 올라가기 싫어서 창문에서 소리쳤어요. 빨리 내려와 라고 좀 기다려 나 내려갈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선글라스를 낀 아가씨가 옆에 쭉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지. 북한 처녀가 아닌 거지. 범상에도. 근데 평양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중앙당 연락소라고 해서 해외 공작을 다는 에이전트 이런 애들이 가끔씩 길거리에서 나가는 거 보면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막 단발 칠 때도 걔는 롱헤어로 해가지고 뭐 옷도 그냥 일반 밖에서 외국인들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 좀 그런 애인가 보다 했는데 걸어가는 거 돌아보니까 벤츠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벤츠가 자제분들이 타는 벤츠는 번호가 없어. 이건 방송 최초일걸 이거. 그래서 무번호 벤츠라 그래요. 평양에서. 이거는 김정일이네 아이들, 뭐 김일성이네 아이들 뭐 다 그러고 아무튼 그 자제분이라고 하는 일찍 간 애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가 그거예요. 그거 타는 거예요. 운전수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저건 누군가의 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야, 너 김설성이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김설성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국부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 김정철인지 김정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할 때 벤츠 타고 평양 체육관에 가서 피아노를 뭐 이렇게 그 레슨을 받는 거. 이것도 차 타고 오고 하는데 요맨한 조그만 애가 벤츠 커다란 벤츠에서 내려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애들이 안 보겠어요 보지. 그러나 거기 김정일의 아들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번호 벤츠만 보면 저기 자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설비 점검 날이라고 휴일이지만 그날 그 로얄 패밀리의 그 새끼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날이에요. 평양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알아. 근데 숨겨. 왜 숨기는지 아세요? 이자처럼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그런 호화로운 옷차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봄에도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생활을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생활하는 걸. 영향이 나빠요. 자기네가 최고 영도자고 수령이고 뭐 최고 존엄이고 해가지고 신격가 되고 신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자기네한테 이미지가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숨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변 때문에 만약에 나쁜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딸이나 자식을 저 유괴해 가지고 납치해 갔어요. 너 딸 아들 납치했어. 너 죽인다. 말두더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라도 혹시 있을까 봐 그래서 다 은폐했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했어. 와이프 때부터. 그러니까 김정일 때 보면 와이프도 공개를 안 했었어요. 아까 말해서 고영리도 정말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죽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단은 뭐 이게 우상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렇게 틀어져서 평양 어머니네 성군 어머니네 이렇게 들어왔지 와이프 자체도 다 숨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김정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의 특징을 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정권을 잡고 등장하자마자 미키마우스를 갖다가 내보냈어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의 그 뭐지 럭키의 그 저 챔피언이라는 OST도 막 흘려보내고 미국이 적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전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했던 짓을 나는 한다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딸을 또 데리고 다니지 않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최근 정보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후계 경쟁에서 숨겨진 아들이 등장한다면 권력 승계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이지. 뭐 거의나 왕조나 똑같은 건데, 근데 그 아들이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김주애의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말하는데 아래에 있다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려 아직도. 그리고 어린데다가 듣자니 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수가 없는 뭐 호약자였던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 아직 어리다고 하면 일단 김주애가 10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직 10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죠.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김주애는 내보내고 아들은 안 보인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거든요. 원래는 뭐 다 보일 바엔 다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만약에 있다 해도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예측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주애의 후계자설은 아직도 시기상조라니까요. 지금 김정은이 아직도 이제 40대인데 못해도 20년을 할걸요. 뭐 일단 일각에서는 뭐 급변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급변사 했다고 해도 그래요. 10대를 갖다가 저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데 거기다가 10살짜리 초등학생을 거기다 앉혀놓겠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애가 무슨 후계자라고 공식 인정됐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시왕조도 아니고 무슨 섭정인가 이런 식의 섭정 정치를 할 거예요. 뒤에서 대원군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대원군 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김정철이도 못 쓰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국변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김정은한테 뭔가가 있었다. 후보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김정일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어요. 김평일이라고. 계속 김정일이가 가장 경계했던 이복 동생이잖아요. 김평일이라고. 계속 해외고 대사로 하고 뭐하고 하던 아직 살아있어요 그 양반. 못 죽였어.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는 죽였어도 자기 삼촌이잖아요 결국은. 작은아버지인가 되는 거지. 학렬로 따지면 못 죽이잖아요 그거는. 북한 내에서 식량 배급 불균형과 부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떠하며 체제 안정에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체제는 원래 일단은 사회주의 제도라고 해요. 지네가 사회주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면서 일단은 그 경제 상황은 아까 말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해서 국가가 예산을 틀어지고 그 예산을 각 지역 지방에다가 다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에서는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량도 국가가 줘요. 그죠? 우리처럼 쌀 가서 사 먹고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나 모든 통계를 다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 세대수가 몇 개가 있고 각 세대마다 몇 명씩 가구 인원 구성원이 몇 명이고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그 무슨 공장에서는 비늘을 몇 개 만들어라. 신발을 몇 개 만들어라. 인구수에 맞게 신발을 만들라. 이게 북한의 원래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도거든요. 신발 그대로 만들어요. 인구수에 만큼. 남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일단. 홀값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편하죠. 우리처럼 뭐 돈 많은 사람은 비싼 거 사고 그런 게 없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산된 걸 다 똑같이 신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였던 거지. 그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일단은. 김일성이 죽고 뭐하고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돼서 지금 말하는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북한식 시장 경제라고도 장마당 경제라고도 하고 암시장 경제라고도 해요. 이거는 일단 국가가 형성된 그런 경제 체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만든 시장이 점점 팽창돼서 커지면서 이거를 국가가 이대로 냅뒀다간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수하에 놓고 국가 시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그 내수 경제가 그 시장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예전처럼 뭐 일단 모든 것이 국가 기관이긴 하죠. 월급도 줘요. 근데 월급도 주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똑같은 형상이지만 내가 2008년도 탈북을 할 때 제 월급이 한 달에 2,500원인가 3,0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근데 그때 100달러가 얼마였냐면은 20만 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100달러가. 그러니까 2,000원 탄다고 하면 평균 월급들이 2,000원이니까 100달러라는 게 우리 10만 원이잖아요. 비슷하게. 거기 북한 사람들 10년 월급인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2,000원을 탔어요. 그 2,000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을 사 먹어. 이제는 공급을 안 해주니까. 쌀 가격이 그때 당시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달 월급 가지고 쌀을 2kg도 못 사.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남편은 직장에 가고, 그 다음에 와이프들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뭐 중산층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자체도 이게 울며 겨자 먹는 격이에요. 원래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면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중국 주도 하에 북한 시장은 커진 거거든요. 유통에 의해서 이게 벌어먹는 시장이에요. 생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화된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서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배국이 불균형 뭐 이미 전에 배국은 없어졌고, 네. 다만 북한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 알아서 먹고 살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소별로 직장별로 공장별로 중국하고 합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기업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식량도 주고 해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 자체가 중국하고 합병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쌀을 사서 종업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공장에서 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배급을 주고 있다고 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뭐냐면 식량 배급이 아직도 안 끊긴 데가 있고 완전히 끊긴 데가 있다는 거 이런 소리인 거예요. 힘이 있는 기관에서는 쌀을 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절대 다시 못 주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식량 배급은 이미 전에 못 준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이게 불균형이고 뭐고. 그로 인해서 부정부패? 부패 사례? 많다? 이미 전부터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죠. 통제자와 행위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법검찰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줘? 주민들 알아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요. 이 양반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해서 주민들한테 너 왜 남조선거 팔아? 회수 뺐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무상 몰수야.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생긴다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자 남한 라면을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던 주민은 이거 아까워요. 손해보잖아. 그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가서 어디 좀 봐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짜로 봐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주거나 해서 그 남한 제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예요? 상부상조 관계인 거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때리고 있는 거지. 그냥 냅두게 되면 간부들이, 근데 결국 또 특징이 뭐냐, 간부들이 그게 끌어모은 돈을, 북한은 은행권을 신용이 없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80 몇 년도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도 그나마
참새 눈물만한 월급을 탄 것도 다 꼬박꼬박 적금을 시켰다니까. 적금도 있어요. 북한에 적금 제도도. 뭐 사회생활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뭐 일본에 친척이 있고 해서 그 적금을 해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주민들이 와서 내 돈 달라니까 없대. 어디 갔냐니까 없다는 거야, 돈이.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국영은행을 주민들이 안 믿어요. 그 개인 거래가 싹 없어졌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돈을 보면 우리처럼 은행에다 맡기는 게 없어. 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집에다 꼼차나. 근데 북한 돈은, 화폐는 부피가 커져요. 그쵸? 시장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큰 단위가 5,000원짜리였는데 5,000원짜리로 일단은 뭐 10만 원을 못 자고 해도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북한 주민들은 시장이 형성돼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달러나 엔화로 바꿔놔요. 돈, 벌어들인 돈을. 하고 실제 중국하고 이 장사거래를 할 땐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위안화인데 그 예전에는 달러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달러가 북한 내부에서 돌아가다가 그 달러를 다시 중국 사람들한테 돌려서 또 상품을 사고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 일단 1,000달러 10장씩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10,000달러 100장 해가지고 그걸 비닐에 꽁꽁꽁꽁 싸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온돌 바닥이 콩풀이잖아요. 그걸 까서 구멍을 만들어놔. 거기다 묻어놔요. 이렇게 감추는 사람, 그다음에 북한 보면은 그 매 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는 신성 불가침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못 만져. 그 사진 액자 뒤에다가 달러를 쫙 깔아서 이렇게 붙여놔요. 정의로 있게. 그렇게 감춰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간부들은 결국 그걸 또 한 수 또 떠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유착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하고 해서 중국에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중국에 자기가 인맥 있는 그 사람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다 쓸어 넣는 거지. 그러니까 통장은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 못 찾잖아요. 이런 식으로 빼돌리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상당히 그 신경을 써서 간부들을 때리기 시작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결국은 그런 걸로 해서 부정부패가 합법화돼 있고,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도 못 살고 통제자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시장이 멎었어요. 그랬더니 당국이 무슨 대책을 세운 것도 없어. 주민들이 알아서 결국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우깡이 원래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한국이었다 북한으로 넘어가죠. 똑같지만 양파링이랑 북한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아주 그럴싸해요. 뭐 컵라면도 만들고 라면도 예전에 꼬부랑국수라고 있긴 있었는데 상당히 발전했어요. 지식토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지식 토크 채널에 출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 여기저기서 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종종 찾아주시면 또 나와서 지식 토크 저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